한국은 자원도 기술도 없잖아. 국제 포럼에서 중국 대표는 비웃었고 일본 학자는 조롱했습니다. 한국은 땅만 있고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차에 잊히기도 전에 회의장 스크린에 한국 땅속에서 나온 빛이 떠올랐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메모했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견이 드러났습니다. 자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몰랐던 것뿐이야. 정말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일까요? 그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세계 자원 포럼이 열리는 날, 보스턴의 11월은 유난히 춥고 건조했습니다. MIT 강당에는 60여 개국에서 온 지질학자들이 모여들었죠. 저는 프랑스 파리 국립 지질학교 출신 자원공학자 클레어 르모안입니다. 20년간 아프리카 콩고 구리광산부터 남미 칠레 리튬 염호까지 지구 곳곳의 광산 현장을 누비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왔죠. 오늘도 새로운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세션이 시작되자마자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기술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무슨 광물 탐사를 한다고 합니까? 중국 국가지질국 루천 교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에서 제대로 된 광물 발견 사례가 있었습니까? 강당 안 300여 명의 청중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은 지질 데이터도 축적도 없는 나라죠. 우리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탐사 경험과 기술력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본 자원경제연구소 사카모토 박사가 거들었고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북 화면에는 며칠 전 이메일로 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서가 열려 있었죠. 드론 기반 자성, 탐사 혁신 기술 자료였습니다. 포천 지역 드론 탐사, 기존 헬리콥터 대비 10분의 1 비용으로 5배 정밀도 달성. 제가 속으로 읽어 내려가던 중 루천 교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조롱했습니다. 한국 땅에는 캘 것도 없고 캘 기술도 없습니다. 그들의 발표 자료는 모두 과장된 허풍이죠. 특히 충북 제천이나 경기 포천 같은 산악 지역에서 바나듐, 텅스텐, 몰리브덴을 찾았다고 하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카모토 박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히토류나 전략광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더군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런 기술력과 매장량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100% 자원 수입에 의존해 왔겠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독일 지질학자가 루천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럽에서도 한국의 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죠. 그들이 제출한 데이터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윤태영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전국 광물 매장, 지도 최초 완성, 3차원 지질 모델링 기술 적용으로 기존 탐사 방식 대비 정확도 500% 향상. 이 수치가 진짜라면 세계 자원 탐사 역사가 바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항공료 예약 사이트를 열어 인천국제공항 경유 충청북도 제천행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국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천까지의 2시간 여정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의문들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과연 MIT 포럼에서 그토록 조롱받던 한국의 기술이 진짜일까요? 제천시 청풍면 산악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윤태영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20년간 한국 땅속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죠. 클레어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윤 박사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발 800m 산중턱에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최첨단 드론 6대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종류의 정밀 센서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동식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첨단 장비들이었죠. 저 장비가 자성 탐사 드론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장 센서, 중력계, 방사능 측정기, 전자기, 유도 센서까지 총 4종류의 첨단 탐지 장비가 탑재되어 있죠. 기존 헬리콥터 탐사보다 10배 저렴하면서도 5배 정밀하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한 번에 50제곱킬로미터까지 탐사 가능합니다. 윤 박사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드론 한 대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지하 구조가 3D로 그려지기 시작했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점들이 화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저 빨간 점들이 바나듐 반응입니다. 파란색은 텅스텐, 노란색은 몰리브덴이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25제곱킬로미터 지역의 지하 광물 분포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같은 작업을 하려면 최소 3개월은 걸렸을 일이었죠. 게다가 정확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봐도 이런 기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처음 봅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의 김민수 연구원이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사님, 이것이 우리가 3년간 구축한 전국 광물 매장 지도입니다. 3차원 지질 모델링 기술로 기존 탐사 방식 대비 정확도를 500% 향상시켰습니다. 화면 속 한반도 지도가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보였습니다. 지하 1km까지 모든 지층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었죠. 강원도 태백, 충청북도 제천과 단양, 경기도 포천 곳곳에 바나듐, 텅스텐, 몰리브덴 같은 전략 광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100% 수입에 의존해왔던 핵심 자원들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모두 보입니다. 기술은 자원을 찾는 게 아니라 존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MIT 포럼에서 조롱하던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찾을 기술이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천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윤태영 박사는 저를 상동광산 가공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상동은 한때 국내 최대 텅스텐 광산이었지만 1994년 경제성 문제로 폐쇄된 곳이었죠. 하지만 2022년 최신 기술로 재가동된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가공시설 입구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정수 실장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그의 손에는 상동광산 운영 현황이 담긴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우리가 개발한 선별 처방 기술입니다. 광물마다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이용해 99.5% 순도로 분리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김 실장이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로 들어서니 3단계 부유 공정 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시약들이 정확한 농도와 온도로 투입되고 있었죠. 먼저 1차 분쇄에서 광석을 200ml 크기로 정밀하게 잘게 부숩니다. 그 다음 밀린 과정에서 입자를 한 번 더 미세하게 만든 후 3단계 부유 공정을 거치죠. 각 단계마다 시약 종류와 농도, 투입 시간이 모두 달라야 합니다. 공정 담당 이민호 주임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약 투입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탱크에 거품 생성제가 들어가자 특정 광물들이 기포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지금 떠오르는 것이 텅스텐입니다. 조건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분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이 공정을 완성하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2차 공정에서는 다른 시약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몰리브덴이 분리되어 나왔죠. 마지막 3차 공정에서는 미량의 바나듐까지 깔끔하게 걸러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유럽에서는 아직 이론 단계에 있는 기술인데 여기서는 이미 상용화되었군요. 제가 감탄했고 김 실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회수율도 65%에서 90%로 향상되었죠. 같은 광석에서 3배 많은 자원을 얻어내는 겁니다. 바로 그때 최성배 전 광부가 다가왔습니다. 70대인 그는 폐광 당시 이곳을 떠났다가 재가동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온 분이었죠. 30년 전에는 그냥 바위께서 주워 담았는데 이제는 돌 하나하나가 보배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전엔 텅스텐 찾는다고 산을 다 파헤쳤는데 지금은 작은 돌멩이에서도 보물을 찾아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채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광물과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 언어를 완벽하게 해석해내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원혁명이었습니다. 상동광산의 놀라운 선별 기술을 본 후 김정수 실장은 저를 광산 역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1994년 폐광 당시 사진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당시 이곳은 경제성 부족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4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텅스텐 회수율이 60%에 불과했어요. 여기에 국제 텅스텐 가격 폭락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죠.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술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김 실장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마지막 날 광산을 떠나는 광부들의 처참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상동급 인구 8,000명 중 4,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이곳을 떠나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죠.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30년간 일해온 광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말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방법도 없었고 다른 일을 배우기에는 나이도 많았죠. 정말 막막했던 시절이었어요. 최애 어르신이 당시를 회상하며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상동광산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탐사 결과 기존보다 훨씬 많은 매장량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죠. 윤태영 박사가 자료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드론 탐사와 3D 지질 모델링으로 새로운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기존 추정량의 3배에 달하는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절반도 못 찾았던 거죠. 특히 지하 500m 이하 깊은 곳에 고품위 광석이 대량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동광산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선별 기술로 회수율도 90%를 넘어섰죠. 같은 광석에서 과거보다 3배 많은 자원을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죽은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채광에 필요한 기술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제가 감탄하며 말했고 김 실장이 최근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한국이 과거를 다시 파고든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미래로 나아간 거죠. 바로 그때 최성배 어르신이 30년 전 자신의 사진을 가리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는 이 산에서 더 이상 캘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이 더 많이 숨어 있었구나. 기술이 발전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이는구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광산 정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한국의 자원 개발 철학을 읽을 수 있었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이기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은 감동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동광산의 부활은 단순한 재가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끈기의 상징이었죠. 28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살아난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원대국의 면모를 보았습니다. 상동광산에서의 감동적인 경험 이후 윤태영 박사는 저를 충청도 아산의 도시광물 회수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성일하이텍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이었죠. 공장 앞에 도착하자 수십 대의 트럭이 폐배터리를 가득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공장장 김정수 실장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8,000톤의 폐배터리를 처리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폐배터리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광산입니다. 과거에는 쓰레기였던 것이 이제는 금보다 귀한 자원이 되었죠. 김 실장이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니 거대한 해체 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화된 로봇들이 정밀하게 배터리를 분해하고 있었죠. 각 공정마다 서로 다른 금속들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 배터리를 완전 방전시킵니다. 그 다음 자동 해체 시스템으로 케이스를 분리하고 내부 정흑제를 추출하죠. 공정 담당 박민수 과장이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1차 추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흑연 분말 속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이 차례로 분리되어 나왔죠. 코발트 회수율이 95%, 니켈이 93%, 리튬이 88%입니다. 이는 원광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효율이 높죠. 박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차 공정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자제품 폐기물에서 금을 추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약 0.03g의 금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양 같지만 연간 수백만 대를 처리하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김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담긴 순금 알갱이들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도시 속 쓰레기에서 이런 보물이 나온다니 믿기 어려웠죠. 한국은 연간 몇 톤의 금을 회수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수백 톤 규모입니다. 구리나 아연 광산의 부산물 회수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죠. 한국에는 금광이 없지만 금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이유입니다.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연구원이 다가와 최신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사님 새로운 분리 기술로 히토류 회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너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고가 히토류도 고순도로 추출 가능해졌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도시 자체를 채굴하고 있었고 버려진 전자제품과 배터리에서 전략 자원들을 되살려내고 있었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원 확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미 산업화되었군요. 김 실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도시를 채굴하는 나라입니다. 땅속 자원보다 도시 속 자원이 더 풍부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환경도 보호하고 자원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산공단 정형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보물이 되고 도시가 광산이 되는 놀라운 변화였죠. 아산 도시광물 공장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의 금 회수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김정수 실장이 저를 별도 연구동으로 안내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클레어 박사님, 한국이 어떻게 금광 없이도 안정적인 금 공급을 유지하는지 궁금하시죠?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연구동에 도착하자 벽면 가득 한국의 금 회수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놀랐죠. 한국은 연간 수백 톤의 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기준 340톤을 회수했어요. 이 중 70%는 구리와 아연 광산의 부산물에서 30%는 도시광물 재활용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금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포항제철소와 연계게 된 금 회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서도 상당량의 금을 추출하고 있었거든요. 제철소 슬래그 1톤당 평균 2g의 금이 들어 있습니다. 연간 수백만 톤을 처리하니까 상당한 양이 나오죠. 게다가 요즘에는 산업 회수 처리 과정에서도 금을 회수하고 있어요. 전자산업 발달로 반도체 제조 폐수에서 나오는 금의 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박사가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고 저는 한국의 독특한 금 회수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직접 채굴하지 않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을 확보하는 시스템이었죠. 바로 그때 김 실장이 1998년
IMF 당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 모인 금이 227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 더 중요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금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연대의 상징으로 여기죠. 그 마음가짐이 지금의 체계적인 금 회수 시스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깊은 의미를 담아 숙연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연구원 박지원 씨가 최신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올해 새로 개발한 침출 기술로 전자 폐기물에서 금 회수율을 92%까지 높였습니다. 기존 80% 대비 12%포인트 향상된 거죠. 이제 스마트폰 100만 대에서 30kg의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법에 놀랐습니다. 금광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금을 캐지 않고 모읍니다. 흩어진 금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거죠. 이것이 한국식 자원 확보 방식입니다. 연구동 창밖으로 보이는 아산만의 석양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한국에게는 진짜 금광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한국은 금을 찾는 나라가 아니라 금이 찾아오는 나라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IMF 금 모으기의 기억부터 최첨단 회수 기술까지 한국은 금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원이 없는 나라의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죠. 한국의 금 회수 시스템에 감동받은 저는 윤태영 박사와 함께 경상북도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나듐 흐름 전지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소에 도착하자 스탠다드 에너지 김현우 대표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바나듐 흐름 전지가 웅장하게 서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개발한 세계 최고 성능의 바나듐 흐름 전지입니다. 2만 회 충방전 후에도 성능 저하가 1% 미만이죠. 김 대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리튬 배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고 액체 상태의 바나듐 전해질이 탱크 안에서 순환하고 있었죠. 기존 리튬 배터리는 500회 정도 충방전하면 성능이 80%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바나듐 전지는 20년 이상 사용해도 거의 성능 저하가 없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포항 지역에서 바나듐 매장량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태영 박사가 최신 탐사 결과를 보여주었죠. 드론 탐사 결과 포항 일대에 고품위 바나듐이 대량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품위가 0.8%로 세계 평균인 0.3%보다 2배 이상 높아요. 매장량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하 200m 지점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채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겠어요. 윤 박사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AVSS 포항 공장 건설 현장으로 이동했을 때 저는 한국의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바나듐 전해질 생산 시설이 빠르게 건설되고 있었죠.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 톤의 바나듐 전해질을 생산할 예정이에요. 이는 전 세계 수요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죠. 저는 바나듐 원석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흑갈색의 평범해 보이는 돌이었지만 그 안에 미래의 전력 저장 기술이 숨어 있었죠. 이것이 정말 저장 에너지의 미래입니까? 제가 물었고 김현우 대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장이었지만 바나듐 전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전력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원을 찾는 것을 넘어서 자원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기를 저장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겠군요. 석양이 지는 포항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나듐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독립의 열쇠였고 한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카드였죠. 포항에서의 놀라운 바나듐 전지 경험을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3주간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죠. 바로 UN 희우광물 포럼에서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뉴욕 UN 본부 대회의장에는 50여 개국 자원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보스턴 MIT에서 한국을 조롱하던 루천 교수와 사카모토 박사도 참석해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3주간 한국에서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한국은 드론과 AI의 기술로 기존 탐사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제천과 포천에서 바나듐, 텅스텐, 몰리브덴을 발견했고 상동광산은 28년 만에 부활했죠. 그들은 도시를 채굴하여 연간 340톤의 금을 회수하고 바나듐 흐름 전지로 에너지 저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루천 교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사카모토 박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었습니다. 없는 것을 찾는 대신 있는 것을 활용하고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합니다. 자원 부족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가가 한국의 혁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한국의 기술을 의심했던 그 산자락에서 마지막 메모를 남기고 싶었죠. 해질 무렵 윤태영 박사와 함께 드론 탐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3주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3주 전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 자원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말했고 윤 박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세계가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차례죠. 하늘 위로 드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석양빛에 반짝이는 그 모습이 마치 희망의 메신저 같았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자원을 만들었고 그 기술은 세계를 바꿀 것이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혁신적인 자원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놀라운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자원 대국은 땅속에 묻힌 보물의 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 기술의 새로운 기적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